면접 보러 오신 건 아니죠? 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사모님 자리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면접 복도에서 들은 그 한마디. 그건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분 뒤 그 남자는 면접관석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대표 직속 신입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 사건, 그녀의 어머니가 치료받고 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21년 전부터 이어진 선택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도 더 마음 담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표현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혹시 사모님 자리로 왔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깔렸을 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남자가 저를 돌아보며 던진 한마디. 고급 수트 차림에 은은한 우디 계열 향수 냄새를 풍기던 그 사람이 정말로 방금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요? 제 손에 든 낡은 서류 가방과 세탁소에서 겨우 찾아온 면접용 블라우스를 훑어보는 시선. 그 눈빛 속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곤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저는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가 면접관석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불과 12시간 전 저는 경기도 어느 물류센터 야간 근무 현장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형광등 아래서 손가락 마디가 또 텄습니다. 골판지 상자를 나르고 스캐너를 찍고 분류하는 단순 작업. 하지만 새벽 3시가 넘으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졸음은 쏟아지고 손가락 끝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옵니다. 이다은 씨, 3구역 정리 좀. 조장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면접 잘 봐야 하는데. 머릿속으론 오전 면접 준비를 떠올렸지만 지금 당장은 이 한 박스를 쌓아야만 일당이 나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핸드폰 화면에 뜬 알림 2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송도성심병원 비급여 진료비 320만 원 납부 안내, 사마생명 보험금 지급 불가 진단코드 불일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항암치료 3차가 끝난 지 한 달. 비급여 항목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 보험사는 진단코드가 달라서 지급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든 면접은 붙어야 해. 오전 10시 서초동 파란 로펌 빌딩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4번째 면접이었습니다. 거울도 없는 로펌 화장실에서 물티슈로 얼굴을 닦고 샘플 향수를 손목에 살짝 뿌렸습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면접용 블라우스는 목 부분이 약간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나았습니다. 대기실엔 이미 2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명문대 로스쿨 출신처럼 보였고 저보다 훨씬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때 복도 쪽에서 은은한 우디 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은 남자가 대기실 앞을 지나쳤고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낯익은 듯한 눈빛.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거두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착각이겠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복도에서 다시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모님 자리로 왔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제 손엔 낡은 서류 가방, 발엔 3번 밑창을 갈아 신은 구두. 면접복이라곤 하지만 세탁소 옷걸이 냄새가 아직 배어있는 이 차림을 보고 저보고 사모님이라고요?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수치심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착각인 것 같네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정해. 면접 망치면 안 돼. 이다은 씨,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면접관석 한가운데 아까 복도에서 마주친 바로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로펌 대표 서강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제 이력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까 그 모욕적인 말을 던진 사람이 바로 이 로펌의 대표라니. 앉으세요. 저는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다은 씨, 지원 동기가 뭔가요? 옆에 앉은 여성 면접관,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법이 약자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강현 대표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제 이력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요. 순간 그의 펜이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그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는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아프신데도 절대 내색 안 하시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새벽부터 일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강현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다은 씨 맞죠? 네. 이름이 이다은 맞냐고요.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뭔가 묘한 감정이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물류센터 야간 근무를 2번 더 나갔고 엄마 병원비 독촉 전화를 3번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란로펌 합격 안내 이다은님.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4번 만에 처음 받는 합격 통보.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배치 대표 직속 담당 서강현 대표 보자. 왜? 신입 변호사가 대표 직속?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대표 직속으로 뽑은 거지?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남자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이다은 맞죠? 그 목소리 속엔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로펌 로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리셉션 데스크, 대리석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 내역들. 이 모든 게 제가 있어야 할 곳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합격했잖아.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이다은 변호사님 맞으시죠? 저는 인사팀 김민지입니다. 환영합니다. 밝은 목소리의 인사팀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여러 사무실을 스쳐 지나갔고 직원들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대표 직속 신입이라는 소문이 벌써 돌았나? 여기가 신입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같이 입사하신 정현우 변호사님도 계세요. 문을 열자 책상 정리 중이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우입니다. 같이 입사했네요. 잘 부탁드려요. 28쯤 되어 보이는 그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다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은 씨는 대표 직속이라면서요? 대박인데요. 신입한테 그런 배치는 진짜 이례적이라던데. 그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왜 저를 대표 직속으로 뽑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점심시간 직전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다은 변호사님 비서실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올라오시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 앞에서 저를 맞이한 건 차가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다은 변호사시죠? 저는 강수진 비서실장입니다. 36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정갈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일말의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저를 후쳐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첫 사건을 배정하셨습니다. 파일은 책상에 두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검토 후 보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라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선 실력으로만 평가받습니다. 그 말 속엔 분명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제 책상 위에 두툼한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도성심병원 의료 분쟁 사건 비급여 과다 청구 피해 사례. 파일을 펼치는 순간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송도성심병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바로 그 병원. 설마. 손이 떨렸지만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피해자 김순자 68세, 위암 3기, 비급여, 항목, 특수, 면역 검사 패키지, 180만 원 고농도 비타민 주사 120만 원 프리미엄 수액요법 80만 원. 그 항목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가방에서 엄마의 병원비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그 320만 원짜리 청구서. 2장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특수 면역 검사 패키지 김순자 180만 원, 최명숙 185만 원. 고농도 비타민 주사 김순자 120만 원, 최명숙 118만 원 프리미엄 수액요법 김순자 80만 원, 최명숙 82만 원. 검사명, 금액, 심지어 청구된 시점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다은 씨, 점심 같이 갈래요? 정현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파일을 덮었습니다. 저는 먼저 가세요. 파일 좀 더 봐야 해서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봐요. 그가 나간 뒤 저는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똑같이 당한 거야?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강수진 실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 불가합니다. 급한 일이에요. 사건 관련해서 대표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내용이 뭔데요? 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적인 내용이면 업무 시간 외에 하세요. 하지만 그때 대표실 문이 열리고 서강현 대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대표님, 배정받은 사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표실 안, 저는 서강현 대표 앞에 섰습니다. 송도성심병원 사건, 제가 맡아도 되는 건가요? 왜 안 됩니까? 제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이해상충 아닌가요? 사적 감정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이다음 변호사,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일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이 로펌에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객관적으로 접근하세요. 사건을 해결하면 어머니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나가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엄마의 고지서와 피해자 김순자 할머니의 청구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하나하나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특수 면역 검사 패키지 평균 단가 182만 원, 고농도 비타민 주사 평균 단가 119만 원, 프리미엄 수액 요법 평균 단가 81만 원. 같은 검사, 같은 금액, 같은 시기. 이건 우연이 아니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는 병원 원무과 전화번호를 찾아 메모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송도성심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원무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란 로펌 이다은 변호사입니다. 김순자 환자분 관련해서 진단서 발급 이력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직원의 목소리가 명백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함부로 드릴 수 없는 정보라서요. 법적 절차에 따라 요청드리는 겁니다. 환자 동의서도 있고요. 아니, 그게 데이터 관리실 지시라서요. 데이터 관리실이요? 네, 그쪽에서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데이터 관리실 지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다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데이터 관리실 지시라서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원무과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데이터 관리실 지시라서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엄마의 고지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단서 발급일 2024년 8월 12일. 하지만 엄마가 처음 보험사에 제출했던 진단서의 발급일은 8월 5일이었습니다. 두 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송도성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으론 온갖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진단서가 왜 2번 발급됐지? 내용이 달라진 거야? 병원에 도착해 원무과 창구 앞에 섰을 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최명숙 보호자인데요. 진단서 발급 이력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환자분 이름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최명숙, 1968년 3월 17일생입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뒤쪽 사무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나이든 과장급 직원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단서가 2번 발급된 것 같아서요. 8월 5일이랑 8월 12일 2번인데 내용이 다른가요? 과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환자분 치료 과정에서 진단명이 보완된 겁니다. 보완이요? 일주일 사이에 진단명이 바뀔 수가 있나요? 의사 선생님 판단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명백한 회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두 진단서 내용 비교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제가 보호자인데요. 상급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처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파란 로펌 이다은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엄마 병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엄마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다은아, 왜 이 시간에? 엄마,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단서 2번 받았어?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8월 5일이랑 8월 12일 2번 발급됐던데 왜 안 말했어? 그냥 병원에서 다시 떼라고 해서. 왜? 보험사에서 코드가 안 맞는다고 그랬대. 그래서 다시 발급받은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거 이상한 거야. 진단명이 바뀌면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 다은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그냥 치료만 받게 해줘. 엄마는 내가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나 변호사야. 이런 거 해결하는 게 내 일이야. 알아. 그래도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병원을 나와 저는 피해자 김순자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사건 파일에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낡은 빌라 3층.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파란 로펌에서 나온 이다은 변호사입니다. 전화 드렸었는데요. 아, 그래. 들어와요. 작은 거실엔 오래된 소파와 낡은 TV가 있었고 식탁 위엔 병원 영수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영수증들 다 모아두신 거예요? 응.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 모았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항목들. 특수 면역 검사, 고농도 비타민 주사, 프리미엄 수액요법. 할머니, 이 검사들 누가 권했어요? 의사 선생님이지. 빨리 낫는다고 이거 하면 효과 좋다고 그랬어. 설명 들으셨어요? 비급여라서 보험 안 된다는 거? 그건 나중에 알았어. 청구서 받고 나서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 혼자 사는데 이 돈 어떻게 내? 집 팔아야 하나 싶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해결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로펌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퇴한 의료자문 교수 한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펌 자료실에서 찾은 연락처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의대 명예교수 박종민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파란 로펌 이다은 변호사입니다.
의료 분쟁 사건 관련해서 자문 좀 구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특수 면역 검사, 고농도 비타민 주사, 프리미엄 수액요법. 그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들이 아닙니다. 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면역 증강 목적으로 권할 수는 있지만 표준 치료는 아니에요. 효과도 입증 안 됐고요. 그 가격이면 더더욱 과한 거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검사를 권한 거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건 차트를 봐야겠지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문 요청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의도적이야. 로펌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엔 몇몇 직원들이 남아 야근 중이었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선배 오미정 변호사가 동료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신임 말이야. 대표 라인이라 편하겠네. 첫 사건도 대표가 직접 배정해주고. 맞아.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뭐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겠지. 근데 과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화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증명하면 돼. 밤 11시 사무실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엄마 고지서, 김순자 할머니 영수증, 병원 EMR 로그 캡처, 의료자문 메모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에 하나하나 정리하며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특수 면역 검사 8월 115일 집중 권유 고농도 비타민 주사 동일 의사, 동일 문구 프리미엄 수액요법 비급여 고지 없음. 마지막 줄을 입력하고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잠깐만 눈 좀 붙이자.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제 어깨에 덮였습니다. 재킷 냄새, 은은한 우디 향, 그리고 책상 위에 무언가를 놓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 뒤 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깨엔 남자 재킷이 덮여 있었고 책상 위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료실 권한 열어둔 필요한 거 찾아보세요. S. 저는 메모지를 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표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메모지를 꽉 쥐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을 때 메일함에 낯선 제목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스팸인가 싶어 삭제하려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이다음 변호사님께. 저는 송도성심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환자들이 너무 억울해요. 실적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해 주세요. 제 신호는 절대 노출되면 안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녹취록.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 달 비급여 실적 올려야 해. 항암 환자들한테 면역 패키지 적극 권유하고. 하지만 과장님,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부담스러우면 분할 결제 안내해. 어차피 효과 있다고 설명하면 다들 하더라고. 목소리는 남자, 중년, 권위적인 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파일이 EMR 스크린샷. 이미지를 열자 병원 전자차트 시스템 화면이 나왔습니다. 진료 추천 템플릿. 환자분, 면역력 증강을 위해 특수 면역 검사 패키지를 권장드립니다. 항암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준화된 문구.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 파일 3 실적표. 엑셀 파일엔 의사별, 날짜별 비급여 매출 실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8월 한 달간 특수 면역 검사만 47건. 한 건당 평균 180만 원. 이게 전부 환자들 돈이야. 다은 씨, 괜찮아요? 정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메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대표에게 보고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먼저 확인해야 하나? 보고하자. 혼자서는 무리야. 대표실 앞 강수진 실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예약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긴급 보고 사항입니다. 내용이 뭔데요? 대표님께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다은 변호사가 긴급 보고 건이 있다는데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표실 안 서강현 대표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익명 제보가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녹취록, EMR 스크린샷, 실적표. 그는 화면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모릅니다. 익명 메일이고 병원 내부 간호사라고만 밝혔습니다. 확인 가능한가요? 접촉을 시도해 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신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다은 변호사. 네. 제보자 보호는 최우선입니다. 절대 신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장 보내세요.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파란 로펌 이다은 변호사. 답장은 2시간 후에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부평역 근처 카페 온 더 코너. 검은색 모자 쓰고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부평역에서 내려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쪽,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제보해 주신 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다은 변호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실적 압박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올해 초부터요. 병원이 적자 났대요. 그래서 비급여 매출을 올리라고 매달 목표치가 있었어요. 의사들도 알고 있었나요? 당연하죠. 의사들이 직접 권유하는 거니까요. 저희 간호사들은 예약만 잡고 환자분들 설득만 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실적 회의록이랑 환자 응대 매뉴얼이요.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 씨, 혹시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당연히.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우는 거 보면 제가 도운 게 맞나 싶어서요. 어떤 할머니는 집 팔아야 한다고 우셨어요. 그걸 보고도 입 다물고 있을 순 없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원보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녹취나 증언할 때도 음성 변조하고 신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전부 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보자 신원보호 동의서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작성해 왔어요. 그녀가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박유리.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왜? 다은아, 병원에서 전화 왔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비급여 미납 때문에 전원하래. 뭐? 치료비 안 내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이야? 응. 병실에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았습니다. 송도성심병원 원무과. 저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환자 최명숙 보호자입니다. 전원 통보 받았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아, 네. 비급여 진료비가 3개월째 미납이라서요. 분남 약속했잖아요. 매달 50만 원씩 내고 있고요. 그래도 전체 금액이 320만 원인데 이렇게 가다간 1년이 넘어요. 병원 규정상. 규정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320만 원이 정당한 청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필요 없는 검사 권유에서 받은 돈 아닌가요? 그것도 환자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요. 저희는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의사 지시요? 그럼 의사가 책임지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파란 로펌 이다은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다은아,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무슨 소리야? 엄마 잘못 아니야.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다은아, 그냥 우리 다른 병원 가자. 안 돼. 치료 중단하면 안 돼. 하지만 엄마, 나 믿어. 내가 꼭 해결할게.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로펌으로 돌아오는 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다은 변호사님이시죠? 남자 목소리, 중년, 차갑고 낮은 톤. 네, 그런데요. 저는 송도성심병원 기획실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 치료 계속 받고 싶으시죠? 합의하시면 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료비도 할인해드리고 전원 철회도 하고요. 합의요? 네. 소송 같은 거 하시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투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머님 건강 생각하셔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치료 계속 받고 싶으시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하지만 동시에 제가 제대로 건드렸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물러서면 안 돼. 협박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로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 있어? 정현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 씨, 아직 몰라? 뭘? 그때 강수진 실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다은 변호사, 대표님 회의실로 오시래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 서강현 대표와 함께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현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제 송도성심병원 측 법무팀에 우리 소송 자료 일부가 넘어갔습니다. 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피해자 명단, 증거 자료 목록, 소송 전략 요약본. 어제 오후 6시경 외부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이다은 변호사,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당 파일에 접근한 사람입니다. 옆에 앉은 외부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파일 접근 기록 2024.11 15742- 이다은.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검토만 했어요. 외부로 보낸 적 없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대로 조사하겠습니다. 강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대표님, 저 정말 아니에요. 조사 끝날 때까지 해당 사건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세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단호한 말투. 아까까지 저를 도와주던 사람이 맞나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선배 오미정이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료 정리 담당이 다은이잖아. 접근 권한도 있었고. 근데 신입이 그럴까? 너무 리스크 큰데. 돈이면 다 하지. 병원비 때문에 절박했다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선배님, 오미정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다은 씨, 들었어? 조사받는다며. 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그래, 조사 결과 나오면 알겠지. 그녀의 목소리엔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정현우가 다가왔습니다. 다은 씨, 여기 앉아도 돼? 응. 그가 건너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믿어.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다은 씨,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해결하자. 로그 기록이나 접속 이력 같은 거 다시 확인해 보면 뭔가 나올 거야. 정말? 당연하지. 우리 같이 입사한 동기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의 따뜻한 말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현우와 저는 로그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파일 접근 이력, 다운로드 기록, 이메일 발송 내역. 다은 씨, 여기 봐. 너 어제 오후 5시 42분에 파일 열었지? 응, 검토하려고. 근데 여기 외부 전송 기록은 6시 15분이야. 그 사이에 또 누가 접근했어? 누구? 재무팀 서민호 팀장?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무팀장이 왜 소송 파일에 접근해? 그러게. 이상한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표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투입됐고 모든 직원의 컴퓨터 로그가 분석됐습니다. 오후 2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강현 대표가 앞에 섰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자료 유출건, 범인은 재무팀 서민호 팀장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서민호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네, 대표님. 당신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도성심병원 법무법인 측에서 설명해 보시죠. 그건 추가로 당신이 이다은 변호사 계정을 도용해
파일에 접근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해임 조치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비가 서민호 팀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강현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다음 변호사,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의심받는 거 알면서 왜 그냥 두셨어요? 범인 경계 풀게 하려면.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악역이어야 했습니다. 서민호가 당신을 의심하는 걸 보고 안심했겠죠. 그래서 추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우리는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한마디라도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이 범인 아니란 걸 증명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다음엔 미리 말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엄마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은아 왔어? 응, 엄마. 침대 옆에 앉으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강현 대표님, 혹시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순간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링거 맞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대표님이 나한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응? 엄마가 숨긴 게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1년 전 일인데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옆집에 소년이 하나 살았어. 그 아이 이름이 강현이었어. 강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내 대표님이야. 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1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아이가 지금 내 대표님이야. 엄마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1년 전 강현 대표님을? 응.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우리가 신림동 반지하에 살 때야. 그 아이네도 옆집 원룸에 살았어. 아버지랑 둘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 10월쯤 추운 날이었지. 집에서 소리가 들렸어. 큰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뭔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이 우는 소리.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밤 10시가 넘은 시각, 옆집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끼가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어린 소년의 울음소리. 최명숙은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뭐야, 당신?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 쾅!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소녀는 멍든 팔과 찢어진 입술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최명숙은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집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도망쳤어. 그 밤에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 조사받고 아버지가 연행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짐이 다 사라져 있더라고. 엄마는 그 뒤로 찾으려고 했지. 하지만 연락처도 없고 학교도 자퇴했다더라. 그냥 증발한 거야. 엄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거 보관하고 있었어. 봉투를 열자 오래된 서류가 나왔습니다. 경찰 진술서 사본 신고자, 최명숙 피해자, 강연 17세 내용, 가정폭력 목격, 미성년자 보호 요청, 그리고 사진 몇 장, 멍든 팔, 찢어진 입술, 부순 눈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왜 이걸 보관하고 있었어?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올 것 같아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른이 돼서 찾아올지도 모르잖아. 그때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내 대표님이라니. 엄마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다. 다음 날 저는 대표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강현은 책상 앞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21년 전 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나 보군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망쳤습니다. 아줌마가 도와주셨는데 저는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게 평생 빚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그래서 저를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력서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다은, 최명숙 씨의 딸.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줌마가 당신 어머니라는 걸. 병문안 가도 되겠습니까? 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나는 빚 갚는 도구였던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강연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다은 변호사. 네. 당신을 뽑은 건 빚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감도. 그게 제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는 침대에 앉아 링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님 왔어. 강연이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강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1년 만에 재회. 안녕하세요, 아줌마. 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연이 맞니? 네. 많이 컸구나. 강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인사도 없이 떠나서. 아니야. 엄마가 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있으면 됐어. 무사히 자라줘서 고마워. 그 순간 강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줌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날 아줌마가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강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강연과 마주 섰습니다. 대표님,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고마워요. 진심으로. 엄마를 기억해 주시고 저한테 기회 주신 것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빚 갚는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다은 변호사, 제가 이 사건을 맡은 게 제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 때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강연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싸움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단지 옆에서 도울 뿐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로펌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수진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다은 변호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원 측에서 어머님 전원 절차 진행한다는 공문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뭐라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자료 뿌렸습니다. 파란 로펌, 증거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으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로펌으로 오세요. 대책회의 들어갑니다. 로펌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엔 이미 긴장한 표정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연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파란 로펌, 송도성심병원 상대 증거 조작 의혹.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파란 로펌, 송도성심병원 상대 증거 조작 의혹.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댓글란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또 로펌이 돈 받고 무고한 병원 괴롭히네. 증거 조작이면 완전 범죄자들 아니냐. 송도성심병원 우리 동네 병원인데 좋은 곳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의실 안 강연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측이 선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선배 변호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다은 변호사, 탐사보도 쪽 네트워크 있습니까? 제가 직접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대학 선배 중에 탐사보도팀 기자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한세라 선배. 로스쿨 시절 저보다 2기수 위 선배였습니다. 졸업 후 기자로 전향해 현재는 탐사보도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 저 이다은이에요. 다은이? 어머,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요. 의료 분쟁 건인데 제대로 취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용이 뭔데? 병원의 조직적인 비급여 과다 청구요. 증거도 있고 제보자도 있어요. 만나자. 내일 우리 사무실로 올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한세라 선배가 일하는 방송국 탐사보도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선배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왔어? 네, 선배. 앉아. 자료 가져왔어?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피해자 명단, 영수증 사본, 녹취록, EMR 스크린샷, 실적표.
선배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네. 제보자가 병원 내부 간호사예요. 신원 보호 가능해? 당연하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 피해자들 인터뷰 가능해? 가능합니다. 6가정이 동의했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촬영 들어가자. 그날 오후 저는 박유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리 씨, 탐사보도팀 기자가 취재하기로 했어요. 진짜요? 네. 신원보호 약속했습니다. 음성 변조하고 얼굴도 불러 처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제가 한 거라는 걸 눈치챌까봐 무서워요. 걱정 마세요. 제보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전부 삭제할게요. 그리고 유리 씨, 만약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사흘 후 저는 피해자 6가정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인천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 오후 2시 김순자 할머니를 포함해 6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특수 면역 검사 권유받았어요. 빨리 낫는다고. 저희 아버지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보험 안 되는 거더라고요. 청구서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이렇게 비싸요? 저는 그들의 영수증을 하나하나 펼쳐 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들,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검사들 다 똑같죠? 정말 그러네요. 한 보호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액도 비슷하고 날짜도 비슷하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이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한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돈은 뭔가요? 부당하게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돌려받겠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추가 제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익명 메일. 발신자는 보험사 내부자였습니다. 파란 로펌 귀중. 저는 삼화생명 심사팀에서 일합니다. 송도성심병원 건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급 거절률이 유독 높았거든요. 첨부한 파일 확인해 주세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급률 낮추기 실적표, 병원별, 항목별 보험 지급 거절 비율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송도성심병원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촬영 당일 한세라 선배팀이 커뮤니티 센터에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의사가 권했어요. 이거 하면 빨리 낫는다고. 보험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나중에 청구서 받고 알았죠. 집 팔아야 하나 걱정했어요. 박유리 씨도 음성 변조 상태로 인터뷰했습니다. 실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매달 목표치를 채워야 했어요. 환자분들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모든 촬영이 끝나고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다은아. 이거 제대로 터뜨려보자. 방송이 나간 날은 금요일 저녁 9시였습니다. 탐사보도 병원의 두 얼굴, 환자는 실적이었다. 30분짜리 특집 방송, 녹취록, EMR 스크린샷, 피해자 인터뷰, 보험사 자료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포털 사이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범죄 집단 아냐? 저 병원 문 닫아야 한다. 피해자들 너무 안타깝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갔습니다.
SNS에선 샵 송도성심병원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복지부에서 긴급 현장 조사를 공지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도성심병원 측 파란 로펌의 악의적 증거 조작, 법적 대응하겠다. 병원 법무팀 변호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란 로펌은 녹취록을 편집했고 환자 기록을 왜곡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저희는 정당한 의료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파란 로펌의 무고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변호인석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병원 측 변호인단은 5명, 우리는 3명, 불리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송도성심병원 의료 분쟁 사건 첫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측 변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녹취록은 문맥이 왜곡됐고 EMR 스크린샷은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전문가 감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강연히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원본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검증도 완료했습니다. 증거 제출하십시오. 강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본 녹취,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의료자문 소견서, 보험사 내부 자료, 그리고 피해자 6가정의 증언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에서 첫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피해자 증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 검사하면 빨리 낫는다고. 저는 믿었죠. 의사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보험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180만 원이나 하는 검사를 꼭 필요한 것도 아닌걸. 병원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환자가 동의했습니다. 서명도 받았고요. 동의서에 비급여라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없었습니다. 동의서 어디에도 보험 적용 불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의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확인됩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박종민 명예교수였습니다. 저는 서울의대에서 30년간 종양학을 연구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해당 검사들, 특수 면역 검사 패키지와 고농도 비타민 주사는 표준 치료가 아닙니다. 그럼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가 아니에요. 그럼 왜 병원에서 권유했을까요?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병원 측 변호인이 반박을 시도했지만 교수님의 소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EMR 로그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병원 전자차트 시스템의 진료 추천 템플릿입니다.
화면에 스크린샷이 떴습니다. 환자분 면역력 증강을 위해 특수 면역 검사 패키지를 권장드립니다. 보시다시피 표준화된 문구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인가요? 네.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권유한 겁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매뉴얼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진단서 변경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최명숙의 경우 진단서가 2번 발급됐습니다. 8월 5일과 8월 12일. 저는 두 진단서를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진단명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암 3기, 두 번째는 위암 3기 림프절 전이 의심. 왜 바뀐 건가요?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하자 병원이 진단명을 바꾼 겁니다. 보험 청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요. 병원 측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 측입니다. 진단명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그럼 왜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자 상태가 일주일 만에 급변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진단한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보험사 내부 자료였습니다. 이것은 사마생명심사팀에서 제공한 지급률 낮추기 실적표입니다. 지급률이란 보험 청구 대비 실제 지급된 비율입니다. 송도성심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지급 거절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원이 의도적으로 보험 적용이 어려운 항목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정리표를 제출했습니다. 8월 한 달간 47건의 특수 면역 검사, 환자별 금액, 날짜, 담당 의사까지 모두 정리된 엑셀표. 재판장이 그 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체계적이군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과다 청구입니다. 최후 변론 강연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분쟁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를 실적으로 본 병원의 범죄입니다. 아픈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족을 위해 돈을 빌렸고 집을 담보로 잡았고 노후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십시오. 판결일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송도성심병원은 원고들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명령을 내린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한다. 탕, 탕,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 안 팔아도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변호사님 은인이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엄마가 최종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다은아. 엄마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알아.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비도 환불받았고 보험사에서 미지급 보험금도 지급됐습니다. 박유리 씨도 새 병원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다음 변호사, 시간 있습니까? 네, 왜요? 잠깐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신림동이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빈 건물들이 즐비했고 21년 전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여기가, 네, 제가 살던 곳입니다. 강연히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께서 살던 집도 여기 있었고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1년 전 저는 여기서 도망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제게 살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가 멈춰섰습니다. 그날 아줌마가 경찰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대표님,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꼭 돌아와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다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1년은 정말 길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소년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갈게요. 대표님,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21년은 정말 길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함께 가요. 6개월 후 파란 로펌 1층 상담실.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무료 의료 분쟁 상담센터. 매주 토요일 오전 강영과 저는 이곳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서 이상한 검사 권유받았는데요. 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책상 위엔 피해자들의 파일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유리 씨도 주말마다 자원봉사로 와서 도와줬습니다. 정현우도, 한세라 선배도. 다은아, 커피. 엄마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엄마는 이제 상담센터에서 환자 보호자들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엄마, 고마워. 뭘? 우리 딸 돕는 게 당연하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퇴근길 강영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늘 상담 5건이나 했네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람 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 씨. 네. 고맙습니다. 제 곁에 있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21년 전 도망쳤던 그 골목을 이제는 함께. 늦게라도 진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비록 21년이 걸렸어도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소녀는 도망쳤던 골목으로 돌아왔고 한 여성은 법으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갚지 못한 빚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비와 가족 걱정에 지친 분들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도착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또 떠오른 생각이나 응원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살며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묵묵히 옳은 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조용히 응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